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재천의 감성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요거프레소 장안주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주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시네필드를 위한 영화와 함께하는 1년 영화 명대사 캘린더 2025년판이 출시되었습니다. 팟캐스트 시넨타운 19 PD들의 극찬을 받은 이 캘린더는 평당과 대중의 극찬을 받았던 12편의 명작을 담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스트 소울과 일러스트레이터 나산이 협업하여 각 영화의 기억에 남는 명대사와 명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모노톤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더 소울 스타일을 검색하여 구매해보세요.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이 특별한 캘린더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용 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본가에 다녀온다고 토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본가에 다녀온 일요일에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이 녹음과 편집까지 다 끝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댓글 읽기와 근황 토크를 스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뉴스 시간입니다. 티켓값 1달러도 아까운 영화를 뽑는 골든 라즈베리 어워즈가 있다면 한국에는 산딸기 영화제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개봉된 상업영화 중에서 국내 유수매체 영화 담당 기자 51명을 대상으로 제8회 산딸기 영화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영화를 꼽는 거죠. 4위는 원더랜드, 데드맨, 사흐리 선정이 됐고요. 3위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위는 아마존 활명수가 선정이 됐고 대망의 1위는 설계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게 강동원 배우가 나오는 설계자죠. 요거 저 무대 인사 가서 개봉 첫날 그렇게 감상을 한 작품인데 저 역시도 정말 많이 실망스러운 작품이었고 저도 요거 아마 최악의 영화로 꼽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화 보신 분들은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가 재미없다는 기본으로 깔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만들다 말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운 작품이었는데 여기 산딸기 영화제에서도 1위로 꼽혔다라고 해서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에 요걸 가져와 봤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차기작이 오디세이가 될 거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IMAX 카메라가 기존 걸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IMAX 카메라에서 좀 더 기능이 보강이 된 그런 IMAX 카메라를 쓴다고 합니다. 일단 기존 IMAX 필름 카메라보다 30% 더 조용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대화 녹음과 사운드 믹싱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상된 조작성과 이동성을 위해서 카본 파이버 본체와 첨단 LED 뷰파인더가 결합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기가바이트 이더넷, USB-C 타입,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원활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K 해상도로 즉시 영상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5인치 4K LCD 스크린과 물리 버튼 그리고 완전한 기능의 리모컨으로 최상의 운용 유용성을 자랑한다라는 보도가 떴네요. 이걸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차기작인 오디세이를 촬영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묘를 통해서 천만 감독에 등극을 한 장재영 감독의 새로운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차기작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뱀파이어 추적극을 만들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고 근데 저는 이 차기작에 대한 소식보다 이 파묘 2편이나 아니면 프리퀄에 대한 요청이 많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말씀이 좀 인상이 깊어서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파묘의 흥행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파묘2의 제작 여부를 묻는 말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무당, 풍수지리사, 장의사를 다 모이게 하려면은 묘밖에 없는데 또 묘를 파는 거는 동어반복일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스피노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화림과 봉길의 케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긴 했지만 그걸 만들게 되면은 완전 무당 컨텐츠가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재미도 매력도 없을 것 같다. 이 두 캐릭터가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둘이 단순 히어로나 소시민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야, 참 대인배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이게 보통 성공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거잖아요.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억지로 없던 이야기라도 만들어내서 쥐어짤 법도 한데 정말 박수칠 때 떠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인터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나 이 감독님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파묘 2편이나 프리퀄 같은 거를 제작을 하시더라도 제가 요 인터뷰는 모른 척 눈 감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생각 바뀌시면은 한번 시도는 해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습도 꽤 멋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할 영화 하얼빈에서 이동욱 배우가 특별 출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 출연, 우정 출연, 카메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특별 출연은 극 비중은 작지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배역에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라고 하고요. 출연료를 받습니다. 출연료를 받고 배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특별 출연으로 크레딧에 올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연급의 비중 있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하얼빈에서 이동욱 배우가 연기했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 특별 출연에 딱 맞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우정 출연은 감독이나 출연 배우와의 친분으로 짧은 분량으로 깜짝 출연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대부분 출연료를 받지 않거나 선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주로 단역으로 출연하며 극 전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카메오는 저명한 인사나 인기 배우가 극 중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등장해 아주 짧은 동안만 연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름 없는 역이나 본인 역할을 짧게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재미를 더하는 감초 역할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출연, 우정 출연, 카메오의 차이는 이런 거에 있으니까요. 다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메가박스에서 재밌는 기획을 했더라고요. 갓 성인 상영이라고 해가지고 서브스턴스나 히든페이스와 같이 청불 영화들을 0시가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배치를 해놨어요. 서브스턴스는 0시 10분, 히든페이스도 0시 10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갓 성인이 되자마자 요런 작품들을 볼 수 있게 상영관을 할당을 했던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꽤 재밌는 시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고 이성균 배우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벌써 1주기가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이런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 권리라는 명목 하에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사실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는 허위 사실들을 그대로 아직도 기사로 쏟아내고 있죠. 그래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야 언론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고 이성균 배우의 1주기를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언젠가는 언론도 정신을 차리기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슬픈 소식이 전해졌는데,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헐리우드 스타 올리비아 하세가 별세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분이었고요. 수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에 따뜻함을 전해줬던 분이었죠. 올리비아 하세 배우의 명복을 빌면서 영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 어떤 작품들이 개봉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고타가 개봉을 합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새로운 희망을 찾아 콜롬비아 보고타로 떠난 한 사내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국내 영화 중 처음으로 콜롬비아 현지 로켓 촬영을 진행한 상업 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장르는 범죄 드라마이고요. 러닝타임은 106분, 뭐 한 1시간 30분 요 정도 되네요. 꽤 괜찮습니다. 관람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주요 출연진은 송중기, 이희준, 권혜요, 박지환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사전 시사회 반응은 그렇게 막 썩 좋은 편은 아니던데 그래도 상영 시간이 짧은 만큼 만약에 시간이 맞는다면은 한 번쯤 보고 그렇게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작품 중에서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1호 분열의 시대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고요. MCU에서 개봉했던 캡틴 아메리카 11호와는 다른 작품입니다. A24 스튜디오의 첫 블록버스터 작품이라고 하고요. 장르는 디스토피아 액션 스릴러입니다. 줄거리는 극단적인 정치 분열로 인해 미국에서 최악의 내전이 발발합니다. 이 내전은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를 주축으로 형성된 서부군과 나머지 19개 주가 연합하여 구성된 플로리다 동맹의 두 세력의 분리 독립선언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4명의 저널리스트가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떠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커스틴 던스트, 와그너 모라, 케일리 스페니, 스티븐 핸더슨이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맥스관에서 봐도 꽤 볼만한 작품이라고 하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작품이라서 저 역시도 기대가 되고 아마 다음 주에 극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1순위로 이 작품을 감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브레터가 30주년 스페셜 에디션으로 재개봉합니다. 메가박스 단독 재개봉이고요. 기존의 오역과 의역을 바로잡아 감독의 의도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 국내 최초 개봉 당시의 감성을 재현을 해서 세로 자막으로 상영이 된다라고 하고요. 4K 리마스터링을 통해서 더욱 선명해진 화질로 재상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러브레터의 주연 배우인 나카야마 미호 배우가 안타까운 사고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직까지 이 작품을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것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소닉 3가 개봉을 합니다. 소닉, 테일즈, 너클즈로 구성된 팀 소닉은 새로운 강력한 적 섀도우 더 해치우과 맞서게 됩니다. 섀도우의 압도적인 힘에 밀린 팀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요게 북미에서 꽤 흥행 성적이 지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애한테 이거 예고편 보여주면서 이거 극장에서 같이 볼래라고 좀 꼬시고 있는데 저희 애가 콜하면은 극장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작품을 봤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후기를 말씀드릴 작품은 무파사 라이온킹과 하얼빈인데요. 두 작품 모두 다 스포일러는 딱히 신경 안 쓰고 언급을 할 거긴 한데 사실 무파사 라이온킹은 뭐 알고 봐도 크게 뭐 감상의 차이가 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얼빈 같은 경우도 이미 큰 내용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거를 스포일러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감상에 크게 지장이 갈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사전 고지는 드리지만 아직 영화를 안 보고 들으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파사 라이온 킹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94년에 개봉한 디즈니 명작 라이온킹의 30주년 기념 프리퀄 무파사 라이온킹을 감상을 했습니다. 심바의 아버지인 무파사의 어린 시절과 그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를 다루는 작품인데요. 실사와 흡사한 CG로 제작이 된 2019년에 개봉했던 라이온킹보다는 나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좀 아쉬운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나오는 배경이나 캐릭터들이 모두 CG로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 이것도 애니메이션인데 제작 시점 최고의 기술력으로 실사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실사화 같기도 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편의상 그냥 실사화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술력입니다. 사자를 비롯한 동물들의 움직임과 광활한 아프리카 대자연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동물들의 연기가 이전 작품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의 감정이 잘 전달되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쉬웠던 점에서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이게 CG라는 것을 잊고 그냥 카메라로 찍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착각이 될 정도로 기술력 하나만큼은 현 시점 최고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 학습, 자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나라, 특정 단체 이런 것들 이어받았다가 말아먹는 사례는 저희가 무수히 봐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파사의 서사를 모세의 서사에서 좀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강에 떠내려가다가 왕족의 혈통에 의해서 구조가 되고 그 왕족에게 입양이 되고 위협으로부터 도망갔다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계시를 받아서 다시 돌아가서 왕위에 오르고 평화를 되찾는다. 요 구도를 모세의 서사에서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모세의 서사를 가져와서 뭐 저렇게밖에까지 못 만드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잘 가져다 썼네 요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 그냥 잘 가져왔네 요 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몬과 푼바의 대사도 재미가 있었어요. 비록 현실성 있는 모습으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표정과 같은 시각적인 익살스러움은 많이 감소가 되었지만 제4의 벽을 넘나드는 깨알 대사들이 꽤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라이온킹 연극에서 양말로 티몬을 만들어놨더라 이런 대사 같은 것들은 저도 모르게 피식하게는 되더라고요. 네, 장점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부터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데 굳이 이 라이온 킹의 과거 이야기를 만들었어야 됐나부터가 좀 의문이에요. 사실 이거를 문제 삼는다는 거는 이 작품을 받아들이고 감상할 자세가 안 됐다라는 말과도 동일해서 좀 머쓱하긴 한데, 충분히 매력적인 빌런이었던 스카의 과거를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좀 연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부터가 약간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나2 때와 동일하게 기억에 남는 곡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아나2나 무파사, 라이온킹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공개되는 디즈니 작품의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그냥저냥 보게 되는데 보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흥얼거리게 되는 곡이 없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아쉬웠던 점은 그게 몰입하기가 좀 힘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실사에 가까운 수준으로 동물 캐릭터들을 구현해 놓은 부분의 이면 때문인데요. 저희가 라이온킹 원작 애니메이션을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캐릭터들의 다양한 표정과 액션이에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실사에 가까운 모습으로 애니메이팅된 캐릭터들의 표정을 이 익살스럽게 묘사하면은 되게 이질감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작에 이어서 굳이 왜 실사에 가깝게 구현하려고 노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술적 성취 말고는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의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잃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무표정에 가까운 사람이 억양만으로 희노애락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를 보고 있는 관객들은 그 극 중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오롯이 다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억양으로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힘들어요. 표정을 봐야 됩니다. 오디오북이나 전화통화로도 감정이 잘 전달되잖아요 라는 그런 반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오디오만 있는 경우는 저희가 화자의 표정이나 감정을 상상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니까 상상의 영역을 차단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캐릭터의 감정이입하기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극 전반적으로 몰입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재밌게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크게 다가와가지고 사실 보는 내내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무파사 라이온킹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보여줬지만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던 이야기일까? 라는 그런 의문과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의 한계로 인해서 감정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기작이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실사와 가까운 모습 말고 좀 더 만화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작품은 아니라서 무파사 라이온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하얼빈에 대한 후기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감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설 하얼빈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오해하고 계시던데 각본도 우민호 감독이 직접 쓴 독립적인 작품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던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대는 하지 않고 감상을 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이 작품 꽤 만족스럽게 감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보면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던데, 물론 이 불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 맞아 그렇지 저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지 이런 공감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다른 장점들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좀 무마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불호의 의견에 동의가 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좋게 평가를 한 건지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스토리를 소개를 하자면은 1908년 함경북도 신화산에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들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안중근은 망국 공법에 따라 일본인 전쟁 포로들을 석방을 하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독립군 내부에서 안중근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년 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중근을 비롯한 우덕순, 김상현, 공부인, 최재형, 이창섭 등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하얼빈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전 내용이 일본군에게 유출되면서 추격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들려오는 불호의 의견은 안중근 의사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처절한 전투가 벌어진 다음에 일본군 포로를 잡잖아요. 근데 즉결 처형해서 후환을 없애야 된다라는 동료들의 말을 반대하고 안중근 의사가 포로들을 놔줘요. 근데 실제로는 안중근 의사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국제 포로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야만적인 일본군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게 알리고 그 다른 나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뭐 가족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인정으로 인해서 풀어주는 것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풀려난 일본군이 계속 그 독립군들을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안중근 의사의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왜 그때 풀어줘서 이 희생을 치르게 만드냐라는 그런 원망 섞인 생각을 관객들도 비슷하게 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원래의 의도를 100% 묘사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리고 독립군 내부에서 내리는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의 추격으로부터 살아 돌아온 독립군들이 밀정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작전을 보류해야 된다라는 합리적인 주장에 안중근 의사는 작전 속행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속행을 주장하면서 밀정인지 아닌지 그들을 신문에서 밝혀낸 뒤에 진행하겠다거나 그런 합리적인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에 호소해요. 먼저 떠난 동료들의 뜻을 어기기 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영화상에서 묘사를 해버리면은 안중근 의사는 그저 낭만에 젖어 있는 답답이로밖에 표현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냥 대책 없이 이상을 쫓으면서 옳고기만 한 인물 같이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동욱 배우가 연기하는 이창섭이 내리는 판단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묘사가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고 저 역시도 보면서 저건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물들의 동선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저 인물이 어떻게 저기 있을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매 장면마다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분명 일본군의 포격으로 초토화가 된 그 장소에 있었던 인물이 다음 장면에서 멀쩡하게 나와요. 어떻게 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일본군과의 추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각자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장소로 어떻게 멀쩡하게 모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독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까지 다 묘사를 하면은 극이 지나치게 늘어지거나 사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떻게 저기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더라고요. 생략된 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왜 암살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설명이 영화상에서는 다소 생략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그가 펼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묘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극 중에서 한 장면이라도 묘사를 해줬어야 이토 히로
히로부미를 왜 이렇게까지 저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이 극 중에서 설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어린 세대들이나 외국인이 본다라면은 저 처절함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 저격 장면에서도 좀 의문이 들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 병사들 사이로 비집고 이토 히로부미의 동선으로 들어가서 총을 겨누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안중근 의사를 제지를 한다거나 뭐 심지어 시선조차 돌리지 않아요. 아니 쳐다라도 봐야 되잖아. 주요 동선으로 신원미상의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러시아 병사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전여빈 배우 좋아하거든요. 연기 상당히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작품에서만큼은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대사 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토 히로부미 저격 현장에서 칼로 일본군을 찌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멀쩡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물의 동선이 파악이 안 된다라는 그 단점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이거를 함축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편집의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점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장면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쉬운 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영화가 좋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파 요소를 뺀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감정을 억제한 담백한 연출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흔히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에서 기대할 법한 심파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독립운동의 현실을 이상화하거나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냉혹한 당시의 상황과 고뇌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독립운동의 차가운 현실을 강조해주는 느낌이라 저는 좋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좋았는데도 이런 영화에서는 감정을 자극할 만한 요소를 좀 넣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는 감정을 자극하는 연출이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연출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도 적절히 쓰이면은 조미료처럼 영화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다 절제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좋았습니다만 적절히 넣었더라면은 흥행적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미장센과 영상미가 좋았습니다.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되었다는 거는 워낙에 마케팅이 많이 되어서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경에 있어서 CG를 최대한 쓰지 않고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멋진 배경을 담아냈더라고요. 그리고 명암을 사용한 화면 연출이나 담배 연기 자욱한 분위기가 자주 나오는데 시종일관 무겁고 진지한 이 극중 분위기와 매우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맥스관에서는 보지 못했고 그냥 일반관에서 봤는데도 상당히 볼만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맥스관에서 봤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었던 첫 전투 장면에서 처절함과 긴박함이 잘 전달되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속에서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단순히 독립군의 승리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승리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웠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그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여빈 배우의 연기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배우들은 다 좋았어요. 이 현빈 배우에 대해서 불호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현빈 나오니까 믿고 거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긴 합니다만 이 작품에서만큼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정민 배우도 화면에 잡히면은 극 분위기가 확 달라질 정도로 대단한 연기를 보여줬다 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조우진 배우의 연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 이중첩자 캐릭터잖아요. 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과 생존에 대한 개인 욕망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이 조우진 배우가 훌륭하게 연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 배우는 특별 출연인인데도 이렇게까지 고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활약을 해줬고요.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는 전여빈 배우를 제외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봉 시기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수백 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온 나라이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와, 요때 한번 소름이 조금 돋더라고요. 지금의 상황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죠. 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힘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희생당한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독립군의 모습도 죽은 자들이 산자를 살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깊은 울림을 줬던 그런 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안중근 의사의 나레이션은 마치 현재를 위해서 쓰여진 듯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더라고요. 요런 대사입니다.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나갈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깔리는데 와, 이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나도 시의적절해가지고 이거 최근에 대사를 다시 쓴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1월에 쓴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제에서 선공개가 됐을 때도 이 대사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니까 재녹음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이 대사를 쓴 감독이 작두를 탔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호평을 했던 대부분의 이유가 이런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개봉을 해서 잘 이야기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안중근 의사와 독립군들의 모습에서 현재를 읽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은 영화 하얼빈은 뛰어난 미장센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주는 작품입니다. 단순한 역사 재해석을 넘어서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종일관 비장하고 무거운 분위기는 일부 관객에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편집의 아쉬움과 가장 중요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1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데자뷰되는 현실 속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안중근 의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났던데 손익분기점인 650만 관객은 꼭 달성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